안녕하세요. 한국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배원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만에서 한국의 근현대 서예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근현대미술에서 서예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서예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중국에서는 서법이라 하고요.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서화에 서로만 불리우다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서도라고 불리다가 해방 이후가 되자 소전 손재영에 의해서 서예라는 용어로 다시금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나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서예가 미술의 한 장르로서 소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서가 예술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네, 먼저 첫 번째 섹션, 글씨가 그 사람이다. 한국 근현대 서예가 1세대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던 서화의 시대에서 근대 이후 그림과 글씨가 분리되는 과정을 겪으며 서예는 글씨를 쓰는 실용적인 책무에서 벗어나 예술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서화와 미술의 갈림길에서 근현대 서예가 1세대들은 미술로서의 서예가 가치를 획득하는 데 치열한 고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서예가 기본적으로 높은 학식과 또 도덕적인 인격 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때 활동했던 서예가들은 전통적인 요소를 지켜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예가 현대적인 예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명하는 서예가들의 글씨에는 이러한 고심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일부에서 조명하는 10명의 작가들은요, 근현대 한국 서예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대부분 오체에 능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의 탄생에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예술적으로 가장 변화가 많았던 격동기를 살았던 인물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서예의 현대화에 앞장서서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확립한 인물들입니다. 각자 자신의 살아온 행보와 성장을 반영해서 자신만의 특장을 서예로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작품을 통해서 글씨가 곧 그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소전 손재영은 1924년 제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처음 입선한 후에 해마다 입선을 거듭한 뒤에 제10회에서 특선을 하는 등 해방 전부터 큰 명성을 누렸던 20세기 한국 서단을 대표하는 서예가입니다. 국회의원을 역임할 정도로 사회적인 명망도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글과 한문서에 두루 능했고요. 다양한 조형 실험을 통해서 독창적인 소전체를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한글 전예서의 창안은 한글 서예의 새로운 문을 개척한 것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조형 어법을 찾아 개성 있는 창의력으로 서예에 있어 예술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에 전통 체계의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기만의 필획을 득함으로써 이를 또 자득필획이라고 하죠. 그럼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쓴 조형미가 강조된 소전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서예라는 말을 창안한 그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손재영은 중년부터 한자의 전예법을 응용한 한글 서체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비문은 짜임과 또 획법의 변화가 많았던 그의 중년의 한글 글씨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작품에 보시는 것처럼 빠르고 힘찬 필력으로 자형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켰고요. 행서와 마른 갈피를 더해 동세를 드러냈던 손재영의 중년의 득이작입니다. 평부 서예아는 손재영의 제자로 1968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한글 전서체로 쓴 조국강산을 출품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서예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가 썼던 조국강산은 손재영의 글씨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승 손재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서예아는 크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고자 서예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후 그가 새롭게 주목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의 헤라본이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체의 기계적이고 무감성적인 자형에 각골문과 한나라 때의 예서, 또 육조체 등 각종 금성문에 구현했던 생동감을 작품에 접목시켰습니다. 이로써 예스러우면서도 현대감이 넘치는 한글 서예를 구축했습니다. 서희환이 스승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서희환의 글씨는 평보체라고 불리면서 그동안 서예사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독창적인 한글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서희환의 마치 퓨어와도 같은 이러한 글귀는요, 서예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인 표현이 가미된 것으로 좋은 글귀를 써서 아름다움을 감상했던 문화가 이 시대의 서예가들에게 요구되었다는 점에서도 한국 서예 문화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중 김충현은요, 손재원과 함께 제1회 국전을 준비해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창의적인 서예를 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국문과 한문, 즉 한글과 한문 서예의 종합적인 탐구에서 찾고자 노력했던 서예가였습니다. 한글과 한문 서예를 넘나들며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서예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시는 것처럼 한글과 한문을 혼용해서 씀으로써 한글 서예의 자음과 모음의 구성에서 벗어나는 그 빈 여백을 한문 서예의 조밀함과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면서 하나의 화면 안에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획득했다는 면에서도 조형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김충현은 한국의 서예가는 중국과 달리 우리 고유의 문자가 있으니 중국 사람에 비해서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글과 한문 서예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한글과 한문 서예를 병행을 주장을 하면서요, 이를 실천했고 한글과 한문 서예의 피리를 조응하면서 서예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일중체로 분리하는 한글 궁체와 한글 고체, 또 한문 예서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김충현이 한글과 한문 서예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연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보시는 이 작품 서대행은 김충현 예서의 대표작입니다. 예서는 김충현을 대표하는 서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충현은 20대를 전후해서 법첩에 보이는 중국 한나라의 다양한 예서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첩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도창적인 서풍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필획이 능동적이고 또 호연한 기상이 잘 살아있어서 어떤 작가의 생명력이 잘 느껴지죠. 한나라 때 예서가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가 점점 쇠퇴했다고 하는데, 이 김충현의 예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한나라의 예서가 다시금 한국의 근대 시기에 와서 김충현에 의해서 부활되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소암 현중화의 경우 일본에서 서예를 배워서 일본에서 이미 글씨로 인정받았던 케이스입니다. 1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의 전경학부를 마치고요, 일본의 서예가로부터 100년간 서예 지도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전이서와 같은 분방한 필치의 초서는 현대적인 미감에 부합하는 현중화 글씨의 특유의 멋과 맛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현중화 글씨의 핵심은 대상의 형상이 아닌 정신의 현상화로서 필선이나 어떤 조형적인 그런 꾸밈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서예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보시는 아주 큰 대작이죠. 취시선이라는 작품은 행초의 작품입니다. 1976년 어느 날 새로 도배한 벽을 보고서 여기에 글씨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취흥에 지인들에게 먹을 갈게 하고 벽에다가 이처럼 글씨를 쓰신 것이지요. 후에 작품이 망가질 것을 염려해서 이 가게 주인과 협의를 해서 도배지를 떼어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장황을 했고요. 변성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현재는 소암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글자 속에 한 마리의 학이 춤을 추는 듯 굉장히 가늘고 긴 것 같으면서도 그 강인한 힘이 마치 전통 무예인 택견을 보는 듯 합니다. 택견은 언뜻 보기에는 춤을 추는 듯 유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순간의 절도와 어떤 타격을 가하면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는 글씨에서 그러한 것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 구름 문자와 물 숫자 또한 마음 심자를 썼는데요. 마치 수묵화로 정말 구름을 그리고 물을 그리고 또 마음을 표현한 듯해서 어떤 신비한 모경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암은 일본에서 가나 서예와 전이서 등 서예의 현대화 작업을 보았습니다. 그는 1955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우리 한글 서예가 너무나도 정형화된 어떤 궁체에만 머물러 있음을 보고 한문의 서법을 응용한 한글 서예 변화를 시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 단장가는요, 한문의 행서의 피법과 조형을 한글에 적용한 작품입니다. 기존 궁체에서 보여주는 어떤 초성과 중성, 종성의 정형화된 형식을 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잡법과 장법의 대소와 장단과 긴밀한 어떤 조응이 극대화돼서 소암풍의 한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보시는 이와 같은 절개가의 작품은요, 한문 예서의 조형을 한글에 적용한 작품입니다. 한대에서 의령비나 또 비첩에 나타났던 파책을 강조를 해서 한글에 적용시킨 파격적이고도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그는 궁체와 같은 정형화된 것은 지향을 하고 한문서의 필법과 조형적 특징을 한글에 적용한 작품을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소암의 한글 작품에는요, 소암서예의 창조적인 조형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일중 김충현이 한글과 한문이 한 화면에 같이 들어가는 혼용의 글씨체를 장려했다면 갈물 이철경은 여성서예가로서 평생 동안 한글 궁체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부 궁녀 출신들과 서울 양반가 부녀자들에 의해서 명맥이 이어져 오던 궁체는요, 서서히 그 미적인 특징인 화려한 세련미는 사려져가고 말단적인 어떤 비교에만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갈물 이철경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기와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서예 교본을 저술했습니다. 60년 동안 서예 활동을 펼치면서도 국정 같은 공모전에는 출품이나 어떤 심사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업이 아닌 역위로서만 서예를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는 1958년 갈물 한글 서예를 창설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도 7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한글 궁체의 정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강한 필획과 순수한 정연미로 궁체 흘림의 미적인 가치가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들입니다. 이 조형미가 강조된 손재영의 서예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여초 김응현입니다. 김응현은 소전 손재영의 한글전서나 또 소전체를 따른 평보 서예안의 한글전서가 글씨가 아니라고까지 혹평을 하면서 한글 서예의 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초 김응현은 조형 연구만을 중시하는 서예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론과 실기를 병용해서 보법을 재해석하는 것이 앞으로 서예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정거가 없는 글씨나 법첩에 근거하지 않는 글씨는 서예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여초 김응현의 이 소전 손재영체에 대한 비평은요, 서예가 가진 법식에 근거하면서도 예술성을 발현해야 했던 당시 현대 서예가가 직면했던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1회 국전에서 국문초서로 입선한 후에 서예계에 등장했던 여초 김응현 선생은요, 실기와 이론의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청나라 때 비약사상을 받아들여서 한국 서단의 북이서의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칼칼한 맛이 느껴진다는 해서와 행서예 등이 쓰며 한국의 선조들이 글씨 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유득공이 21도 해곳이라는 시를 적은 것인데요. 당군조선의 왕검성부터 가야의 김해, 마한의 금마, 백제의 부여, 고려의 송도까지 부족국가 이래로 수도가 된 적이 있는 총 21곳의 옛 도읍을 총 43수의 시로 읊은 한국의 역사 회고시입니다.
1990년 김응현의 석법전이 북경의 중국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었을 때 김응현은 유득공에 이 22도 해고시를 써서 전시했습니다. 작품의 길이가 무려 700m나 됩니다. 많은 관중들을 압도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일면 민족적인 자존이 서려있는 김응현의 대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응현은 훈민정음 판본체를 연구하여 묵직한 전서획을 가미한 훈민정음체를 개척함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광개토대왕비체를 자기화해서 한민족의 미의식이 담긴 서체를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는 사면비로 높이가 6.39m, 1775자로 되어 있으면서 크게 다듬지 않은 자연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고구려의 세력과 위용을 살필 수 있는 비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글자는 질박하고 또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글자마다 세부적인 것을 장악하는 작가의 섬세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중봉을 기본으로 글자마다 필획의 굵기가 다르고 또 펼치고 오므리는 어떤 신축의 변화가 굉장히 자유자재롭습니다. 광개토대왕비 서체 연구는요, 김응현의 서예 창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서예가들이 한국의 서예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검여 유희강은 어렸을 적부터 한문과 서예를 익히긴 했지만 본래는 서양화가였습니다. 28세가 되던 해에 중국으로 건너가 8년간 체류하면서 중국의 서화와 금석학을 연구하며 상해미술연구소에서 2년간 서양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귀국 후 중국에서의 폭넓은 예술 경험을 바탕으로 국전 서양화부에 출품을 해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서예로 전향을 했고 행서에 특히 능했습니다. 그의 아우인 검여라는 것은 칼과 같다라는 뜻이죠. 마치 그의 글씨도 검도를 하는 것처럼 찌르고 자르고 세우고 또 막고 멈추는 모든 동작에 어떤 숨이 막힐 듯한 갈피를 응용한 화려하면서도 강한 필획을 구사했습니다. 유희강의 글씨는 단 하나도 같은 글씨가 없다는 세간의 평처럼 유희강은 독창적이고도 힘있는 글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68년 58세가 되던 해에 오른쪽 마비로 글씨를 더 이상 못 쓰다가 검여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좌수서로 재기를 해서 새로운 서예 인생을 펼쳤습니다. 검여 자수서라는 별칭도 이때 붙었는데요. 투병 생활 7년간의 심신의 장애가 도리어 그의 서예를 최고의 예술로 이끈 것입니다. 예술의 승화의 정신을 어떤 고귀하게 여긴다지만 검여는 심신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서예를 최고의 경지로 승화시킴으로써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유희강은 4시간을 내리 먹을 갈아서 하루를 숙성시켜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희강 글씨의 먹빛은요, 이처럼 진하고 영롱한 빛을 내뿜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중요시하는 태도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이 작품에서 풍겨져 나오는 먹의 내음과 향기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이 오른손으로 썼던 우수서이고요. 이것이 그의 나이 58세 이후에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쓴 좌수서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강암 송선룡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까지 평생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다녔던 인물입니다. 독실한 유학자의 어떤 실천가이기도 했던 서예가였죠. 고전의 학문사상과 서법을 계승하면서도 전통에 매몰되지 않고 당대의 시대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전예 해행초, 즉 오체의 다양한 서예 작품으로 변화를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천자문의 경우에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러한 고전인 천자문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현대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찬찬히 살펴보시면 더욱더 유의미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서예가들의 글씨와 더불어 문인의 4대 요소라고 일컫는 시, 서, 화, 인의 정강예술도 서예의 한 갈래로서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철롱 이기우의 작품들은요, 기존 정각에서 쓰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법을 시도해서 고전의 시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현대적인 추선미를 접목시킨 모습입니다. 정각계에서는 드물게 개인전을
8번이나 이상 개최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는 그만큼 그의 정각에 대한 수요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철롱 이기훈은 한국과 일본의 각종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고 정각에 있어서도 전통과 현대성을 융합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42세 때 파킨스병에 걸려서 73세에 작고할 때까지 어떤 병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오히려 더 고매하고 사람 냄새나는 그러한 기법으로서 정각 예술의 수준을 한 차례 격상시켰습니다. 이 원곡 김기승은요, 소전 손재영의 제자로 1970년대 초 독창적인 원곡체를 완성시켰습니다. 원곡 김기승의 서예는 워낙 도창적이어서 스승 손재영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창조서의 모습은 그가 지닌 예술적인 기질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의 학문 세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학문과 예술의 안목을 넓혔습니다. 서예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경, 즉 책의 제자, 또 컴퓨터의 서체, 폰트라고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색에 앞장섰습니다. 90년대 한국에서는 길거리를 걸어갈 때 그의 간판 글씨와 또 유명한 성경책 글씨 등이 모두 원곡 김기승의 글씨에서 기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서체를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나 그가 대만의 오야의 제자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부 다시서의 현대서의 실험과 파격에서는 앞서 1부에서 살펴보았던 서예가 국전 1세대들에게서 서예 교육을 받았었던 2세대 이후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현대 서예의 새로운 창신과 실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예의 다양화와 개성화가 시작된 어떤 현대 서단에서 서예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또 서예란 과연 어떠한 예술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면서 다시 서예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을 쌓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가득하다는 주역의 글귀를 행초서로 서사한 대작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예측불허의 거친 피력과 또 기괴한 조형 속에서 자유로운 필세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일필휘지의 기운 생동이 많이 느껴지시죠? 일본 전위서의 대가인 이노우에 유이치의 퍼포먼스를 연상케 하는 작품입니다. 일필휘지를 통해서 필목이 가지고 있는 기의 시간적인 흐름과 공간의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모든 현란함을 덜어내고 순수한 북과 먹의 퍼포먼스로서 서예의 회기지닌 원초적인 생명력과 또 예측불허의 다양한 조형 및 어떤 역동적인 필세 등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곧 실제로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를 잇는 인간의 형상을 한자가 아닌 상징적인 부호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필액 그 자체가 이미 작가의 심성과 사고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수많은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서예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추상적으로 극대화시켰습니다. 현대의 서예가 점차 읽는 서예에서 보는 서예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주시대 청동 제기에 새겨진 발의 정자를 재해석한 하석 박원규의 작품입니다. 고대의 정자는 윗부분인 한일자에 해당하는 입구자의 모양과 그 아래에는요, 그칠 지자에 해당하는 두 발자국의 모양으로 서사되기도 했습니다. 하석 박원규는 이러한 고대 금문의 자형을 오늘날의 문자 조형으로 재해석해서 서예의 회화적인 요소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형적 해석이 이루어진 한글과 알 수 없는 기이한 문자 기호가 나열된 김중원의 님의 침묵에는요, 주술적인 분위기가 감도면서 많은 문자와 기호를 일정한 구획안에 종렬로 빽빽하게 배열시킨 방식 때문에 마치 문자의 원형을 디지털로 환생시킨 듯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한용운의 시인 님의 침묵을 서사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이 시의 전문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요, 이 시에 대한 작가의 감상적인 이해를 문자의 형상이 아닌 새로운 상을 세워서 표현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주로 민간에서 소설이나 가사 등을 필사했던 민간 서체를 현대적으로 예술화한 작품입니다. 효복 여태명의 자유로운 운필에 의한 다양한 표정의 필획과 어떤 글꼴은요, 전체적으로 무질서함 속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현대인들의 감성과 어우러지는 한글서의 예술적인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족과 사대부들이 한문서예를 응용하여 편지를 쓰는 등의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서사했던 한글의 글꼴을 오늘날 예술적인 한글서예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고체나 붕체처럼 획일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않고 운필의 속도와 핵의 굵기 변화 등 어떤 글자의 대소장단에 맞춰서요, 한문서의 초서처럼 유려한 흐름과 생동감 있는 변화가 특징적인 작품입니다. 마치 버드나무가지의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3부 서예를 그리다 그림을 쓰다에서는요, 이번 전시의 기획기도에 있어서 사실상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섹션입니다. 서예가 회화나 조각 등 다른 장르의 미술에 미친 영향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미술관에서 서예를 조명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서예가 또 다른 형태의 미술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서예와 미술의 관계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나 프랑스의 앵포르멜 혹은 일본의 전위서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한국의 화가들이 민중미술의 부흥과 또 한국적 모더니즘을 창출하는 한 방편으로 주목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서예였습니다. 그 시대는 서예가 낯설고 멀리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붓을 잡고 서예를 쓰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조명되는 작가들 대부분은 서예를 세왕화라 하고 내재화했던 작가들로, 그들의 작품에서 서예에 대한 관심과 서예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3부에서는 서예가 한국 현대미술에 스며든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체 추상과 문자 추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로의 생맥이라는 이 작품은요, 미국 추상표현주의 미술이 타임이나 라이프 등의 잡지나 또 이 순회전을 통해서 당시 한국에 소개되었던 점과 함께 양식상 필선들로 화면을 가득 메웠고, 올 오버 페인팅이라고 하죠. 즉 전면 균질한 화면을 보인다는 점에서 동양화단 최초의 추상표현주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는 1950년대 당시에 미술계에 끼친 미국 미술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유럽의 앵포르메 미술이나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영향보다는 서체라는 동양회화의 근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응로는 전통 문인화의 서화 동원을 바탕으로 사이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고요. 본인의 평가대로 반추상에서 추상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로 보이는 나무 덩굴이 화면 가득히 어우러져 있고, 잎사귀는 점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옅은 색으로 수채화처럼 칠해서 제목처럼 자연의 생동감이 가득한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호환은 일찍이 서예를 익혔고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기도 했기 때문인지 운필의 순간성과 자유로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필선을 구사합니다. 일본의 미술평론가 나카하라 유스케는 이러한 이호환의 작품을 그리기와 쓰기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호환의 작품은 1978년 무렵부터 필액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운필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경에는 필액의 규칙적인 방법이 사라지고 점은 길어지고 선은 짧아지거나 분절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필선이 한층 자유로워지면서 낙서 같기도 하고 칠하다 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료도 석체만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고유한 호흡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붓과 물감은 작가의 신체와 관념의 흔적으로서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존재합니다. 내면으로 사겼을 뿐입니다. 오수환은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어렸을 적부터 서예를 배워 그의 많은 작품에서 서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서예 기법으로 원초적인 기호와
또 기호에서 파생되는 무한 명상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우수하는 서예적인 선 몇 개만으로 수많은 상상과 이에 따른 명상에 빠져들게 하는 화면으로 유명하지만요. 이 작품은 제목과 같이 선의 무한한 변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로획과 세로획, 또 그 사이를 오가는 사선들의 어떤 무절제함은 그림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요. 서구의 기하학적인 추상회화처럼 화폭이 바깥으로 무한하게 연장되어 보이는 착시 효과도 가져옵니다. 서체 추상으로서의 서예적인 필선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잘 발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만린 조각의 서체적인 요소는 연작을 비롯한 1970년대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1974년부터 75년에 미국에 체류했을 당시에 한국인으로서는 어떤 한국인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철을 녹여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최만린 자신은 연작의 어떤 작품 형성 과정에서 동양화의 서화에 쓰이는 필묵의 용법과 같이 철봉으로 사용된 재료와 용접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실험적인 면모들을 새로운 기법에 의한 조형 작업으로서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용접봉을 녹여서 한 점 한 점 쌓아 올린 연작은 벼 위에 먹을 갈아서 마치 한지의 모필로 선을 긋듯이 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표현 의도는 드로잉에서 잘 드러납니다. 함께 보시고 있는데요. 파동치는 모필의 유연한 움직임에서 이러한 연작, 즉 시리즈의 근원은 서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예적 추상은 조형성에서 크게 서체 추상과 문자 추상으로 구분됩니다. 서체 추상이 빠른 분놀림에 의해서 화면 전반을 가득 메운 선들의 항연이라면 문자 추상은 힘있는 분놀림으로 마치 구축을 한 듯이 견고한 선이 화면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서체 추상은 형식면에서 빠른 속도로 화면 전반을 그은 선으로 인해서 회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추상 표현주의나 또 앵보르멜의 영향으로 보기도 하고요. 서예의 행서나 초서의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문자 추상은 평평한 땅에 마치 뿌리를 박은 듯이 놓인 비석처럼 구축적이고 정적입니다. 획은 각기 근육과 뼈대가 두툼하고 강하면서요. 획들로 구성된 대상은 회화적인 서체 추상에 비해서 문자의 형상이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문자 추상은 각기 의미 있는 필선들이 모여서 완성된 글씨, 그리고 이를 솔직한 심해의 표현으로 봤던 전통 서예의 현대적인 예술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 황창배는요,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줄곧 미술대학 동양학과 교수로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1978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동양화 비구상 부분에서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력에서도 드러나듯이 동양화 추상이라는 어떤 기존 동양화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활동 초기부터 보여준 작가입니다. 그의 이러한 경계 넘기는 한국 현대미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입이 되고 숱한 장르의 파괴와 확장이 시도되는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추구했던 장르의 경계 넘기가 기존 장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요, 마치 닭이 꼬꼬댁 하고 우는 것을 글자로 희화화시켜서 완성해낸 작품입니다. 김창렬은 1956년 12월에 결성된 현대미술가협회의 창립회원으로 당시에는 급진적인 추상회화였던 앵보르메 미술을 중심으로 화업을 전개했습니다. 김창렬은 1973년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에 물방울 화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물방울의 영롱한 이미지에 주목해서 이후 40여 년에 걸쳐서 물방울을 주요 소재로 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평단에서는 물방울을 극사실적으로 그린 김창렬의 작품에 주목해서 미국의 하이퍼리얼리즘이나 유럽의 극사실주의 미술과 연결지어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의 물방울 그림은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글자가 기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보여지는 한자들의 어떤 필획들은요, 물방울의 실제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렬은 수많은 물방울 시리즈 중에서도 1990년대부터 그리기 시작한 이러한 천자문을 바탕으로 위에다가 천자문을 쓰고요. 그 위에 또 물방울을 그려서 어떤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천자문의 글자가 투과되면서 물방울의 영롱함을 강조해주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창렬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한자와 서열을 배웠습니다. 즉 이 작품은 어떤 천자문과 그의 고향을 상징하는 물방울과 함께 향수를 더 자극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원천을 상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영은 조각가인 동시에 대단한 서예가로 현대 미술가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서예의 조예가 깊었던 인물입니다. 추사 김정희를 굉장히 흠모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그의 추상 조각 작품들은 서체의 필획과 직접적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김종영은 서예적인 필획을 입체적으로 조형화하는 어떤 방식을 이렇게 막 지향한 건 아닙니다. 추사의 글씨에서 보이던 어떤 리듬의 미보다는 구조의 미를 발견을 하고 추사 김정희체의 골격이나 구조로부터 조각가의 연관성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추사 김정희의 서예에서 세잔네의 미학을 읽어낸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서예 글씨와 세잔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투철한 조형성의 구조의 미는요, 김종영의 조각의 면면이 흐르는 특성입니다. 보시는 이 작품은 모든 설명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단순한 구조인 어떤 기하학적인 입방체를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해 놓은 추상작품입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구조로의 환원은 추사의 서예가 근본적인 조형 원리이자 창작 태도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그러한 면모가 김종영이라는 조각가에 의해서 전혀 다른 표현 매체로 다르게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의 64개의 문자의 획을 저마다 다른 몸짓을 하고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주역의 64개는 자연의 이치와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응로는 각각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 글자들을 어떤 경중의 차이를 두지 않고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개별 작품인 것처럼 인간의 형태로 그림으로써 생명력을 부여했습니다. 문자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다시 의미가 되는 어떤 문자의 순환되는 문자 추상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철주의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작품은요, 이철주가 직접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글씨를 쓰고 이를 조각조각 오려내어 다시 콜라주한 작품입니다.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문양에 따라서 문자를 만들어서 만물이 소통하고 천지인의 도리, 즉 성리학의 도리를 따른다고 훈민정음 해례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의 24자만으로도 총 11,172개의 음절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본어의 300개, 중국어의 400개, 영어의 3,000개보다 훨씬 다양한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훈민정음 28자와 당시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이론적으로 399억 개의 조합이 가능한 것이죠. 그로써 자연의 모든 소리에 대응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김혜련은 훈민정음의 음수의 조합 방식이 지닌 확장성을 10분 발휘해서 최대한의 조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기존의 문자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조형성을 추구하는 어떤 캘리그라피나 타이포그라피하고는 좀 차별이 됩니다. 모직이라는 매체의 선택, 그리고 쓰기 방식의 어떤 고수는 보시는 것처럼 하얀 모직이 그 두께로 인해서 먹물을 깊이 빨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생긴 어떤 하얀 바탕과 진한 먹색의 대비적인 표현의 효과, 또 그로부터 발생된 독특한 그라데이션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두께를 감당할 먹물을 머금은 붓을 옮겨서 쭉 긋는 데까지의 궤적이 또다시 흘러내리는 어떤 자욱한 그 모습을 그대로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1필 희지의 선이나 원을 긋는 작업은요, 덧칠을 하는 서구식 그리기와 구분되는 동아시아의 쓰기에 해당을 하지만 그의 먹작업은 지필묵이라는 매체에 구애받지가 않고 종이나 천, 모직, 골판지 이러한 다양한 매체 위에 먹과 아크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어떤 다시 콜라주와 찍기, 또 다시 아크릴 등을 또 사용해서 또 그리는 등 어떤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부 디자인을 입다 일상을 품다에서는 디자인을 입은 서예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과 일상을 품은 서예 문화가 서예의 또 다른 문을 열었음을 보여줍니다. 서예를 영문으로 표기할 때 우리는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손글씨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시각예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면서도 일반 글씨와는 달리 상징적인 의미나 글씨의 크기나 모양, 색상, 또 어떤 입체감 등으로 미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붓보다 펜을 사용하고 펜보다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서 활자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급증되었습니다. 이른바 다양한 폰트가 개발이 되면서 실용성과 예술성을 담보한 여러 가지 서체들이 개발된 것인데요. 이러한 활자 디자인을 우리는 타이포그라피라고 부릅니다. 가독성을 높이거나 더 보기 좋게 디자인한 문자를 일컫는 거죠. 서예가 문자 예술이라면 타이포그라피 역시 활자화된 글씨라는 측면에서 여러 매체를 통한 서예의 다양한 역할과 범주,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글의 모음과 자음, 그리고 이들을 이루고 있는 획들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강병인의 독특한 개성이 담긴 한글 형상화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강병인은 한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혹은 또 작가가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서 획의 강약과 장단, 또 접필 등의 발문식 등을 통해서 공간과 획의 크기를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한글의 형상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요, 보는 이로 하여금 글자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화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연상작용을 통해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개를 그려넣은 듯 하고요. 뿔이 난 황소의 글자를 썼는데 황소라는 이미지가 연상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옆에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로 강병인의 작품입니다. 소리 자라는 과정을 글씨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이 소리라 함은 소나무 송자, 즉 소나무를 뜻합니다. 한글의 자음 리을과 한글의 모음 오자의 변화로 소나무가 솔솔솔 자라나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화면 안에 담아냈습니다. TV 타이틀 제작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이일구는요, 이전까지에는 주로 레터링으로 이루어지던 타이틀 제작 관행에서 벗어나 전통 붓을 이용해서 표현의 한계를 한층 확장시켰습니다. 붓으로 표현되는 획과 글꼴은 그 자체만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예능의 콘셉트를 전달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용의 눈물과 같은 대하 드라마의 경우에는요, 진중하면서도 힘차고 또 중량감이 느껴지는 획을 부리고 있습니다. 홈 드라마나 예능처럼 편안하고 가볍게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쾌하고 속도감 있는 획을 사용해서 그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글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에서 보이듯 콘셉트에 따라서 해악과 진지함을 넘나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품들 속의 획과 글꼴은 정형화된 틀을 넘어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예와 캘리그라피는 같으면서도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문방사호와 도구의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일 텐데요. 캘리그라피는 서예와 마찬가지로 문방사호를 기본으로는 하지만 도구와 재료의 사용에 따라서 크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작품의 콘셉트에 따라서 자연이나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캘리그라피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작품 속의 캘리그라피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매개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해서 한글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놓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속의 한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이상현은 그 보는 한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의 꽃 공예를 보시면요, 가독성이 있는 한글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반복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달이라는 여러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달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꽃이라는 글자가 모여서 한 송이의 꽃이 피워졌습니다. 한지를 사용해서 더욱더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조명을 넣어서
빛을 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종건은 2006년부터 꽃이라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꽃이라는 한 글자에 매달린 이유는 문자의 회화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서예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의미 전달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목적만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 전달이라는 목적 외에 글자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서예는 비로소 예술로서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 예술로서의 가치는 글자의 의미를 훌쩍 벗어납니다. 한마디로 글자의 의미를 저버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 즉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서예는 문자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로까지 그 경계를 허물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문방사우를 버리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손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한글이 갖고 있는 조형의 에너지를 한 화면에 응축시켰습니다. 광목천에 젯소를 칠한 후에 산화철과 페인트, 아크릴 물감을 혼합해서 손바닥과 손끝으로 꽃이라는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붓보다 펜을 사용하고 또 펜보다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활자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안상수는 1985년 한글의 창제 원리에 근간한 서체 안상수체를 발표하면서 1991년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서체로 탑재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구텐베르크 상을 수상한 한글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서예가 문자 예술이라면 타이포그라피 역시 활자화된 글씨라는 측면에서 여러 매체를 통한 서예의 다양한 역할과 범주,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이번 전시의 각 세션별 주제 하나하나는 또 하나의 독립된 전시 기획으로 깊이 있게 조명되어야 할 만큼 여러 가지 담론과 진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으로서 서예가 본격적으로 미술의 영역으로 들어와 논의돼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서화에서 미술로 넘어오는 격동의 시기에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면모를 깨우고자 한 근현대 서예가 1세대들의 힘있는 서예가 향후 개별적인 조명으로 보다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나아가 현대 서예는 치열한 암중 모색 중입니다. 여전히 법첩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각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서예의 정체성과 함께 이 시대의 서예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로서의 서예는 더 이상 묵히나 선비전신을 둬야 하는 인격 수양의 한 방편이 아니라 서예가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소비되고 응용됨으로써 디자인 분야로 이미 진입하고 확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만의 서체 개발을 하고요. 또 붓을 이용한 획의 질감이나 표현의 여부, 정립되지 않은 용어 사용의 문제 등은 향후 우리가 점진적으로 같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에서 살펴본 이번 한국 근현대 서예에 대한 전반적인 모색을 통해서 남은 것은 진정 서가 예라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到目前的为止，我带你去的展览参观怎么样？我拍完这个印象国几天就要回韩国了。我很想亲自在展厅里与台湾观众见面，为大家介绍展览。真是可喜，希望这个展览介绍印象能对理解这次的展览、理解韩国的书法、美术有所帮助。感谢大家一直收看，谢谢。